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MS 테크놀로지에서 블랙덕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블랙덕을 통한 오픈소스를 점검하는 방법과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블랙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점검 대상 안에 어떤 오픈소스들이 있는지 찾기 위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오픈소스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크게 총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오픈소스 점검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꼭 알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용어와 많은 사용자가 헷갈려하는 기능에 대한 구분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블랙덕의 분석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결과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발표 시간에 자주 언급될 대표적인 용어 3가지와 기능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코드베이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속하는 모든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토리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SCA는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직역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이것으로 오픈소스 의존성이라는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능 구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닌 아무래도 SCA라는 것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SAST, 즉 정적 코드 분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두 방식의 유일한 공통점은 코드 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그것 하나고요. SCA는 소프트웨어 구성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스트는 코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SCA는 이미 취약하다고 알려져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취약점, 즉 CV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사스트는 작성된 소스 코드나 코드 설계 방식을 분석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보안 결함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에는 라이선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픈소스 점검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스트는 라이선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코드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2가지 방식에 대해 간단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SCA의 사스트 개념을 조금이라도 연결을 시키게 되면 헷갈림이 계속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챕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각 자료는 블랙덕의 제조사인 시놉시스에서 매년 발간하는 오픈소스 보안 및 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2023년 발간된 내용이고 2022년에 분석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과 2022년 1년간 시놉시스에서 회사 대 회사의 인수합병 시 분석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총 17개의 산업군에서 1,700개의 코드베이스가 점검되었고, 그 중에서 87%의 코드베이스가 보안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서의 위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코드베이스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상 산업군은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반도체, 마케팅, 금융,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셨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22년에 점검한 코드베이스 중에서 96%의 코드베이스는 아주 약간의 오픈소스라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오픈소스 코드가 차지한 비율은 76%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상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들은 오픈소스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오픈소스에는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보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 누구나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 2022년 점검된 코드베이스 중 84%가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48%의 코드베이스는 하이리스크 등급 이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에 언제든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취약점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 또는 개발 쪽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면 2021년 12월에 로그4쉘이라는 취약점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요. 이는 아파치 로그4j라는 오픈 소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2년 진행된 코드베이스 1,700여 개 중 568개가 자바 기반의 코드베이스였습니다. 2021년 말에 이 취약점이 발견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로그4j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베이스 비중이 1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코드베이스에서 취약한 로그4j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오픈 소스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54%의 코드 베이스가 라이선스 충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라이선스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있긴 하지만 GPL을 적용받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31%의 코드 베이스는 정식 오픈 소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라이선스가 있으면 읽어본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로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는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들은 갑자기 상용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 인기 있는 오픈소스들이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다중 라이선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용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로 사용 시에 많은 제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발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유지보수 또는 기능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89%의 코드베이스에서 만료기간이 4년이 넘은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었고 91%의 코드베이스는 최신 버전이 아닌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었고 2년간 개발과 관련한 활동이 없는 컴포넌트 역시 91%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도 아니고 2년간 어떠한 오픈소스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코드베이스의 비중은 8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오픈소스에서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연관된 기능 전체 재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오픈소스에서 신규 취약점이 보고될 경우 보고됨과 동시에 또는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방안 또는 해당 취약점을 처리한 신규 버전이 출시되지만 활동이 중단된 오픈소스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발은 오픈소스를 사용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게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위험을 SCA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블랙덕 SCA가 어떻게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를 점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덕 SCA는 총 4가지의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펜던시, 시그너처, 바이너리, 그리고 스니피치인데요. 위 별도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디펜던시와 시그너처를 통한 점검이 잠시 후 실습에서 직접 보여드릴 내용이고 바이너리와 스냅피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분석의 경우 말 그대로 바이너리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계약을 맺은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오픈 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너리들이 보통 대표적인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 베이스가 아닌 바이너리를 점검해야 할 때 바이너리 분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냅피치라는 기능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도중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검색한 결과 중 코드 일부분이 자신이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코드 일부를 사용할 경우 이 부분이 라이선스와 관련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사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너리 분석과 스냅핏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하고요. 디펜던시와 시그너처 두 가지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펜던시 스캐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는 개발자가 개발 시 사용하는 오픈소스를 말하는 것이고, 패키지 매니저라는 것을 사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빌드를 하게 되면 개발에 필요한 이 개발자가 선언한 오픈소스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디펜던시 스캐닝이란 위에서 빌드를 하며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목록을 추적해서 결과를 생성하게 되고, 디펜던시의 종류는 다이렉트 디펜던시와 트랜지티브 디펜던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이렉트 디펜던시는 개발자가 의존성을 설정하는 파일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명시해 놓은 오픈소스를 의미하고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는 다이렉트 디펜던시에 선언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 패키지 매니저에서 자동으로 추가 관리하는 목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패키지 매니저의 의존성 설정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3.1.4를 추가할 경우 블랙덕에서는 디펜던시 스캐닝을 통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3.1.4와 더불어 아래 그림의 5가지 추가적인 디펜던시, 즉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도 결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5가지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에서 또 연결된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 그 추가적인 연결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펜던시, 의존성 점검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다른 하나는 시그너처 스캐닝입니다. 오픈소스의 원본은 누구나 동일한 디렉토리 구조, 파일 수, 크기, 이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묶어서 해시 값으로 만들게 되고, 이 해시 값을 블랙덕이 가지고 있는 대형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자동으로 어떤 오픈소스인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시그너처 스캐닝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오픈소스들은 보통 다른 오픈소스에서 많이 재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픈소스는 다른 오픈소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조를 가진 디렉토리는 다른 오픈소스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면에 보이는 A라는 오픈소스를 분석하면 단순히 오픈소스 A만 결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오픈소스 B가 오픈소스 A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디렉토리 일부 또는 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오픈소스 B 하나만 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만 B와 A 모두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 개 모두 나온 결과가 보통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과탐으로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C도 B, A와 동일한 구조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위에 B 사례와 같이 일부 과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디펜던시와 시그너처 스캐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대상 예제 프로젝트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이고, 사용된 패키지 매니저는 그레이들과 npm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블랙덕에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빌드가 선행된 후에 분석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부분을 스캔하는 것이 이제 의존성 분석인데요. 의존성 분석을 할 때 패키지 매니저를 호출하여 의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개발자가 프로젝트 빌드를 진행했을 때 생성되는 의존성 관련 파일을 파싱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들이
이제 스캐닝을 할 때 패키지 매니저를 호출하는 방식이고요. npm이 의존성 관련 파일을 파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와 패키지 락.js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블랙덕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얘는 npm을 이용한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랙덕에서는 GUI와 CLI 도구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GUI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스 디렉토리를 점검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인텔리전트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진행할지, 어떤 프로젝트를 분석할지 이 최상단을 프로젝트의 최상단을 선택해서 셀렉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네임이라는 것을 넣어서 검색하게 되면은 밑에 이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제 버전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실제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버전은 그에 맞는 버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이 정도까지만 이제 입력을 하고 스캔을 눌러 주시면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요 잠깐 진행되는 동안 그레이들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build.grade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존성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dependencie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웹을 준비했는데 그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웹뿐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여기 완료가 됐죠. 여기 이제 npm이 석세스로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위로 올려보면은 여기에서 블랙덕에서 자동으로 얘네들을 인식해가지고 얘네는 npm을 이용한 프로젝트다라는 걸 인식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제 시그너처 스캔이 진행이 되는데 이 스니핏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그너처 스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별도의 옵션을 주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나머지 다시 그레이드 웹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웹 프로젝트, 이 웹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미니 선행으로 빌드를 진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이름을 자바 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1로 하고 스캔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레이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웹이나 자바스크립트 npm하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시큐리티 리스크, 라이선스 리스크,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이것이 제가 아까 전에 파워 발표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크리티컬 하이, 여기 하이 이런 것들이 뭐 안 좋은 거겠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나온 결과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우선 오늘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의존성 분석에서 대부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의존성 분석과 스니핏 이 두 가지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스니핏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여기 나온 것들이 전체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분석이 잘 됐다 이렇게 디펜던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레이들도 역시 석세스가 나왔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 빌드.점 그레이들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분석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와서 여기 자바 그레이들 쪽을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아까는 다 이제 디펜던시만 있었는데 지금은 얘는 이그젝트 디렉토리라는 게 좀 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빌드한 결과물, 이제 자바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는 빌드한 결과물의
명확한 디렉토리 구조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그너처 스캐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와르 파일 같은 것들이 있죠. 요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매치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매치 스코어가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탭에서 여는 것이 좋고요. 얘 보시면은 이 HTTP라는 것이 있고,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은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로에서 중간에 보면은 톰캣 임베드 코어 9.0.75.jar 파일에서 아래쪽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자르 파일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그너처 스캐닝이 오픈소스의 동일한 구조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나온 과탐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보통 과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펠릭스 서블릿 API라는 것도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상 얘는 이 엠베드 코어, 톰캣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얘를 결과를 봤을 때 여기 톰캣을 보겠습니다. 톰캣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실제 이 안에 이 톰캣 엠베드 코어라는 곳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상단에서 잡은 경우 이 하위에 있는 11%는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얘를 이그노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그노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쭉 내려 보시면은 이제 이 디펜던샷, 이 이그젝트 디렉토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완벽하게 잡힌 것입니다. 이게 이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쭉 내려서 보면은 여기 다시 똑같은 게 있죠. 4%죠 이번에는. 다시 4%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레이들이죠. 이 그레이들이라는 것도 그레이들 이 개발하는 도구인데, 당연히 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도 역시 요 오픈 소스에서 사용되는 도구, 이 오픈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그노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얘 역시 또 뭔가 있죠. 얘를 보게 되면은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 타임리프 스프링 5의 3.0.15 릴리즈 .jar 파일 안에서 똑같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얘 같은 경우는 닫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놈입니다. 요놈 아래에서 역시 좀 과탐으로 나온 것인데요. 얘를 이그노어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샘플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리뷰가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뷰가 됐다 하면은 여기에서 맨 앞에 리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여기 또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양이 많잖아요. 이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괄 처리로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하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예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좀 리뷰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또 하실 수 있는, 이거 PDF로 따로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포트에서는 로우 데이터 레포트를 좀 뽑아낼 수 있습니다. CSV 양식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S밤이 있습니다. S밤 레포트는 그러니까 SPDX와 사이클론 DX 형태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역시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포되는 오픈소스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고지문 역시 블랙닥에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FAQ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